해커 쌍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입니다. 54회 기출문제 풀고 있고요. 3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31번입니다. 밑줄 그은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자료 사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연이 이끈 어제연 장군 얘기가 나오네요. 조선군 수비대가 로저스 제독의 함대, 외국인이죠. 미국입니다. 로저스 제독의 함대에 맞서서 광성보에서 힌트가 또 나오고 있네요. 광성보 지금 강화도에 있는 곳이죠. 항전한 사건을 보도한 당시의 미국 신문 기사입니다. 그때 실린 사진인데요. 보시면 여기 하얀색 옷 입고 있는 사람들 다 조선 수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조선 수군이 사망해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신미양요입니다. 어제연 장군 나오고 광성보, 로저스 제독 이 사진까지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는 미국과 전투를 벌인 거죠. 연도를 굳이 외우지 못했다면 앞뒤의 사건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연표 한번 찾아볼게요. 강화도 조약 1876년에 우리가 일본과 맺는 조약이 되겠는데 그 이전 시기로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두 번의 양요가 있었습니다. 양요, 서양과 싸운 두 번의 양요가 있는데 병인 박해가 있었죠. 천주교 신부 박해하는 병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병인 박해로 인해서 같은 해에 병인 양요가 일어나죠. 프랑스랑 전투를 벌인 사건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화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2년 뒤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는데 독일의 상인인 오페르트가 통상이 요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도굴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도굴은 흥선대원군의 무덤,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무덤을 도굴하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선이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조상의 예의, 제사 지내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협박을 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파서 그 뼈를 인질로 삼아서 뭔가를 요구하려고 했던 건데 이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 남현군의 묘는 조금 특이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무덤을 파기는 했는데 꺼내가지는 못했어요. 석회로 관을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도굴을 당할까 봐. 흥선대원군이 아버지 무덤을 한번 크게 이장을 하거든요. 이장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이 이장 자리를 뺏을 수도 있고 도굴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단단한 석회로 관을 감싸 놓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팠던 거죠. 결국에 뼈를 탈취하지 못하고 그냥 파헤쳐 놓은 상태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쳐 놓은 사건이니까. 이게 알려지자마자 이제 흥선대원군을 비롯해서 조선 전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서양인들은 정말 상종도 못할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더욱더 철저하게 통상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하고 뭔가 수교를 맺고 하는 거는 상당히 딱딱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굉장히 치명적이었죠. 그래서 1866년에 요 병인 양요가 일어났던 요 해에 이때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또 있었어요. 제너럴 셔먼호라고 이 평양 쪽에 올라왔었던 미국의 상선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 평양 군민들이 불태워버린 사건이 또 있었거든요. 요거를 또 빌미 삼아서 요 사이에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너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상선 불태운 적 있었지?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게 방금 봤었던 어제연 장군이 싸운 그 로저스 제독이 이끌었던 그 함대예요. 요게 1871년입니다. 사이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수교는 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하고 교류하지 않는다. 요거를 좀 기치로 삼고 있었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강화도 조약이라는 거 이후로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본격적으로 수교를 맺게 돼요. 절대 서양인들하고 교류 안 하기로 했는데 이 뒤에 보시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지금 맺고 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여기 안쪽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거는 제외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 이후로 우리가 수교가 풀리기 때문에 이것도 지울 수 있을 거고요. 여기냐가 남는데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후에 신미양요가 터져요. 그 안 좋은 그 분위기에서 그 미국의 또 제독의 배가 들어오면서 그걸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우선 답은 2번인데요.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얘기를 해두자면 신미양요를 우리가 이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66년에 병인 양요, 1871년에 신미양요
두 번의 양요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처럼 홍보를 하죠. 그리고 전국에다가 척화비를 세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눈 파란 애들하고는 수교하지 않을 거야. 이거 수교하자고 하는 놈들은 다 매국노다. 이런 내용의 비석을 곳곳에 세우게 되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척화비들이 있죠. 이 척화비를 세우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쇄국정책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 될 때까지는 쇄국정책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아까 사진에도 보셨지만 여기 하얀색 옷 입은 게 다 우리나라 사람들 시체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겼다고 하기에는 이 신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국인들이 패배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이교도들과의 싸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차피 죽을 게 뻔하고 어차피 질 게 뻔한데 갑옷도 아니고 방탄도 안 되는 하얀색 면옷 입은 사람들이 계속 개미떼처럼 나와서 총 맞고 죽어가는 거죠. 이 신비양요에서 우리나라 사망자, 여기 다 시체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망자 한 350명 정도 돼요. 조선군 사망자 350명. 이때 패배하고 철군했다는 미국의 사망자. 미국인들의 사망자는 3명입니다. 3명. 이걸 이겼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폐가 있겠죠. 이때 현실적으로 뭔가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고 할 수 없었다면 뭔가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되는 거죠.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오답률이 매우 높은 문제였는데 60% 이상의 오답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연도로 외우셨으면 좀 더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고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인과관계를 알고 있어야 배치를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연도를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계셨다면 써놓고 풀 수가 있었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차이가 몇 개월 몇 년 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시기가 좀 굉장히 어렵죠. 가 시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수신사 김기수, 수신사 어디에 파견됐었던 사신일까? 우리가 사신도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죠. 수신사, 수신사는 일본에 파견한 사신이죠. 참고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청나라에 파견한 거 영선사, 미국에 파견한 거 보빙사가 있고 수신사하고 또 조사시찰단이라고 또 있어요. 이것도 일본에 파견한 거고 더 이전으로 가면 조선시대 후반에 우리가 통신사라고 또 파견했었던 시기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르고 성격도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수신사를 보낸 거는 언제일까요? 일본과의 소통을 다시 시작한 시점. 강화도 조약 이후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우리 의지대로 맺은 조약은 아니죠. 일본의 억지로 우리가 맺은 조약이긴 한데 우리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이게 의도에 어쨌든 간에 개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종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사신을 파견해서 수신사를 파견을 해서 일본의 발전된 개화 문물을 보고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은 직후에 그 해에 수신사 김기수를 파견을 하게 되고요. 김기수가 한 바퀴 쫙 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왕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들은 게 있으면은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래서 김기수가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는 장면의 일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기수가 보고 듣고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자. 그래서 뭔가 초기 개화 정책의 일부가 요 직후에 시작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강화도 조약 이전에 우리는 쇄국 정책입니다. 한 10년 정도 쇄국 정책이 있었죠. 요거 이전에는 흥선대원군 집권기예요.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버지인데 고종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12살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흥선대원군이 한 10년 정도 섭정을 하면서 정치를 진두지휘하죠. 그 10년간은 쇄국 정책입니다. 문을 열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척화비 같은 걸 또 들어볼 수가 있는데 10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고종은 성인이 됩니다. 20대 청년이 되고 자신이 직접 정치를 좀 하고 싶고 아버지와는 생각이 조금 다르고 이 막무가내로 쇄국을 할 게 아니라 필요한 거는 들여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의 개화는 필요하고 주체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조약이 물론 우리에게 상당히 굴욕적인 조약이었고 평등하지도 않았지만 기왕에 우리가 뭔가 문물을 열 거면 완전히 모르는 서양인들하고 처음 여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개화를 추진한 일본에
에게서 뭔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강화도 조약 맺을 때 그 운요호가 침범을 해서 그 군함을 보고서 우리가 전투에서 좀 희생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때 일본이 갖고 들어온 운요호는 정말 군함이었어요. 증기로 움직이는 군함. 우리는 그때 증기성 군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때까지도 사람의 인력으로, 사람을 동력으로 쓰는 배가 있었는데 당연히 상대가 되지 않겠죠. 일본의 어떤 군사력을 보고 고종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서 이 상태로 전쟁이라도 했다가는 굉장한 피해를 보겠구나라고 현실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근대화가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수신사를 보내서 일본의 발전된 것들을 좀 보고 우리도 빨리 뭘 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 수신사 보내고 이 사람이 보고 들은 걸 바탕으로 바로 1880년에 이 개화를 추진할 메인 관청을 하나 만들어요. 통리 기무 아문. 사실 이거는 비슷한 이름이 중국에 제도가 있어요. 이걸 좀 본따되 우리식대로 좀 고쳐서 개화를 추진할 메인 브레인을 이제 정하는 거죠. 컨트롤 타워를 만듭니다. 통리 기무 아문을 만듭니다. 요거를 만들어서 그 밑에 12사를 두고 분야별로 뭐 외교, 통상 이런 거를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개화 정책을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 이거는 정신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너무 반발이 거세지니까 그래서 일본한테 뭔가를 아직 배워올 건 많이 있는데 이제 대놓고 수신사를 보내기에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뭔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뭔가 설치를 하고서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뭔가 반발이 심한 거죠. 그래서 고종이 생각해낸 방법은 요 나에 해당하는 방식이었는데 어윤중이라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고 너 암행어사야 라고 이제 동래부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그 항구 근처에서 왕이 거기 도착하면 뜯어봐 라고 뭐 이렇게 밀봉된 편지를 준 거죠. 그걸 열어봤더니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일본 조정의 논의랑 전국의 형세 이런 것들을 염탐하고 와라. 몰래 보고 오라는 거죠. 공개적인 사신단이 아닙니다. 수신사와는 다르죠. 그래서 애초에 원래 너는 일본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도 안 해주고 저기 부산 지역의 암행어사다 이렇게 보낸 거죠. 이 사람도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본인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뭔가를 염탐하고 오는 업무를 받을 거라는 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몰래 염탐을 하고 와 라는 내용이 왕의 밀지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어윤중은 일본으로 넘어가서 많은 것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종에게 말을 해줬겠죠. 사실 하는 업무 자체는 수신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비밀리에 갔다라는 게 다르죠. 어윤중이 갔던 건 우리가 조사시찰단이라고 합니다. 조사시찰단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신사를 또 보내기는 해요. 요 다음에 2차 수신사가 있기는 합니다. 요때 그 유명한 김홍집이 우리나라 마지막 영의정이자 최초의 총리 되시는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가서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또 일대 파란이 일게 되죠. 그건 요거 이후의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 나라는 시기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수신사를 보내고 나서 개화정책 추진할 컨트롤 타워 설치하고 나서 반발이 너무 심해서 몰래 사신을 또 한 번 파견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을 고르는 건데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그거를 보기에서 골라보면 되는 거죠.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아직은 미국에 대놓고 뭔가를 파견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 사이가 아니라 이거는 나 뒤쪽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나 시기 뒤가 되어야 이제 줄줄이 다른 나라 외국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고 미국하고도 조약을 맺어요. 미국하고 소통, 조미 통상 조약을 또 맺고 수호 조약을 맺은 다음에 거기서 한국에 누군가를 파견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례로 우리가 보내줍니다. 보빙사, 이건 나 이후의 일입니다. 나 이후의 일이고요. 우리는 사이 시기에 있었던 거, 조사시찰단 파견 직전을 고르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죠. 통리 기무 아문과 12사가 설치가 되었다. 그래서 2번이 답인 거죠. 이게 설치가 됐는데 반발이 너무 심해서 몰래 보냈다거든요. 그래서 얘가 통리 기무 아문이랑 12사가 설치가 된 게 이 80년이고요. 지금 나에 해당하는 조사시찰단을 파견한 게 1881년이에요. 정말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 연도보다는 그냥 따닥으로 인과관계로 보시는 게 더 이해가 편하시지 않을까 해요.
자, 3번 운요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무단 침입했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된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강화도 조약 맺어지기 바로 직전에 운요호가 침범해서 들어와서 강화도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죠. 이 사건. 교원 양성을 위해서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이건 그 뒤에 나오는 개화정책의 일부입니다. 이거는 어느 시기냐면 이거는 갑오개혁이에요. 갑오개혁 때 추진이 되는데 이 갑오개혁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외울 때 어려움을 느꼈던 개혁일 텐데요. 갑오개혁 중에서도 이거는 2차예요. 2차. 갑오개혁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어요. 3차는 이 연도를 따서 해가 바뀌기 때문에 따로 을미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를 뭐 지금은 암기하지 마시고 한번 정리만 해놓을게요. 요거는 조금 더 뒤에, 한참 뒤에 나오는 개혁의 내용이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프랑스랑도 조약을 체결을 해서 천주교 포교를 우리가 허용을 한다. 요거는 조금 더 나중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보다는 조금 더 뒤의 일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통리기무암은 설치하고 조사시찰단도 보내고 미국의 보빙사도 파견하고 그리고 나서 프랑스나 다른 국가, 영국이나 이런 국가들하고 줄줄이 조약을 맺게 되고 그 순서에서 프랑스도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종교, 포교 자유 허용해달라 였습니다. 우리가 불과 한 20년 전에 병인 박해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전쟁을 했잖아요. 프랑스하고. 그래서 이 조건을 요구를 한 거겠죠. 한 20년 정도 시간이 걸렸네요. 프랑스에서 포교를 허용받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시기를 좀 정리를 해놓고요. 수신사와 조사시찰단 사이에 파견되는 인과관계는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연도상으로 너무 바트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체감상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요거 한 번에 정리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33번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시기. 오늘 화약을 체결했으니 전주성에서 물러가시오. 화약은 화해했다는 거예요. 전주성. 알겠소. 패정개혁과 농민군들의 신변 보장을 해주시오. 여러 가지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화약입니다. 전주화약이죠. 고부에서 농민봉기가 나고 농민군대 동학 농민운동이 지금 일어났고요. 전주성까지 점령을 해서 정부에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나중에 점령했었던 전주성에서 관군과 같이 화약을 맺고 있는 장면이 되겠고요. 패정개혁, 우리가 요구한 잘못된 거, 고칠 수 있는 거 빨리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약을 맺고 난 직후에 일어났던 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 있고요. 그럼 뒤의 시기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군국기무처에서 과거제를 폐지했다고 하네. 과거제. 옛날에 올드에서 더 이상 실정에 맞지 않는 거 개혁하고 있네요. 앞으로 인재등용에 큰 변화가 있겠군. 과거제도를 폐지하는 거는 갑오개혁 때 일어납니다. 갑오개혁.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이것도 1차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선시대의 구시대의 답습이다, 구습이다라고 생각되는 거가 주로 1차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됩니다. 신분제 폐지되고 과거제 폐지되고 뭐 과부 재혼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거 허용해주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사이에 일어난 일 한번 골라볼게요. 교정청이 설치되었다. 답이 바로 나오는데 일단 1번을 답으로 찍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주 화약을 맺고 나면은 우리가 원하는 패정을 개혁할 수 있는 자치기구를 만들어서 바로 운영을 시작해요. 동학농민군대는 집강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들이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니까 국가 단위에서 관청을 하나 설치해서 똑바로 만드는, 바르게 고치는 관청, 교정청을 설치를 합니다. 교정청을 설치를 하죠. 근데 교정청을 설치를 해서 이제 뭔가 우리나라 농민들과 정부가 의견을 일치시켜가지고 잘못된 걸 바로잡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여기서 일본 군대가 넘어가지를 않고 일본 군대가 군대를 물리지를 않고 경복궁을 포위하면서 왕을 협박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또 간섭을 받게 돼요. 궁궐의 왕을 위협을 하면서 결국에는 교정청이 폐지가 되고 일본군이 앞장서가지고 개혁을 또 주도를 하게 되죠.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거를 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교정청이 없어지고요. 그건 요 후의 일인데 우선은 1번을 정답으로 찾아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여기 뒤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1차 갑오개혁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의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는데 독립신문이 창간되는 거는 대한제국이 되었을 시점이에요. 대한제국 즈음이니까 요거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 한성전기회사도 대한제국 황실에서 돈을 지원해줘가지고 만들어지는 회사입니다. 일단 왕조가 한번 바뀌는 거예요. 여기 뒤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청일전쟁.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고 나서 둘이 맺은 조약이에요. 이거 뒤에 나오는 사건이고 건양이라는 연호가 제정되었다. 이 건양. 양을 일으킨다. 그래서 태양력 쓰게 됐다로 연결이 되는데 요거는 을미사변 직후에 을미개혁 때 일입니다. 요것도 하나씩 짚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난 시기에는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에 대한제국이네요. 추진한 개혁, 황제가 되고 나서 추진한 개혁, 연호를 따서 우리가 광무개혁이라고 하죠. 광무개혁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 후 기억에 남는 용어를 입력한 결과 여기 있습니다. 광무개혁이랑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네요. 원수부, 국가 원수다라고 하는 황제를 원수라고 그러죠. 원수부를 설치해가지고 모든 권한을 황제가 가져가고 뭐 구본 신참하고 전제군 주제, 황제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거, 근대적인 거 갖고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것들 또 대한제국 이후에 또 3.1운동 일어나고 했으니까 탑골공원이란 키워드도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개혁의 내용, 광무개혁에서 추진됐던 내용으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5군형에서 2형으로 군제를 개편하였다. 이거는 광무개혁의 일부는 아니고요. 이건 초기 개화 정책입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개화 정책을 초창기에 그 시기를 초창기라고 보고 있어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추진됐었던 초기 개화 정책의 일부입니다. 양전 사업을 시행해서 지계를 발급했다. 이거는 근대식 땅문서입니다. 땅문서. 옛날 땅문서 말고 좀 이제 정리가 된 다시 한번 조사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지계를 발급을 했다. 요게 대표적인 광무개혁의 개혁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를 추진을 하다가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발급이 중단이 되죠. 방문국을 설치해서 최초의 신문입니다. 한성순보를 발행했다. 이것도 초기 개화 정책이에요. 초기 개화 정책. 4번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홍범 14조. 요거는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 중에서도 2차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을 설립하였다. 이것도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정동 일대에 있었다라고 표지석이 남아있죠. ABCD 영어, 외국어 가르치는 학교로 근대식 학교로 처음 출발을 합니다. 자, 개혁 내용 지계 발급이라고 확인 한번 해주고요. 35번입니다. 가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신흥무관학교 안창호 이름 나옵니다. 안창호 등등이 1907년에 조직한 비밀 결사인 이 단체가 세운 독립군 양성기관으로 무장투쟁의 지도자를 다수 배출하였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신민회입니다. 신민회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죠. 가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이거는 조선어학회입니다. 뭔가 말이랑 관련된 단체가 했겠죠. 조선어학회고요.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의 지침으로 하였다. 조선혁명선언. 이거는 의열단입니다. 저 조선혁명선언은 신채호 선생님이 써주는 걸로도 유명하죠. 농촌 계몽을 위해서 분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제 문맹퇴치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동아일보가 하는 겁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라는 거를 발행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임정이 하는 일이고요.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무장만 육성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공부랑 관련된 배움을 갖고 있는 민족 교육도 중요시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대로 나중에 독립운동가로 성장을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5번을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36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문으로 보는 경제구국운동입니다. 뭔가 경제적인 내용인데 나라를 구하는 운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을 갚기 위해서, 차관, 이 빚이에요, 빚.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차관, 빚을 빌렸는데 갚기 위해서 전개된 이 운동 당시에 이 15전부터 10원까지의 성금을 보낸 사람의 명단을 신문에 쭉 적어준 거예요. 그럼 이걸 보는 사람들이 우리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신문에 이게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이 됩니다. 뭔진 모르겠으나 모금 활동의 일부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대한매일신보라고 신문의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대한매일신보는 베델이라고 하는 영국인과 우리나라 양기탁이라는 분이 같이 발행하는 신문인데, 요거는 영국인이 발행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검열을 하거나 제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큰 힘을 실어준 신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문에 요거를 실어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이 됐는데, 일본에 빌린 빚을 갚자라는 운동이었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빚, 국채를 갚자,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자, 국채 보상 운동에 해당하는 설명을 찾아보겠습니다. 회사령 폐지에 영향을 받았다. 이 회사령이 뭐냐면 초기 무단통치 시기에 있었던 건데, 회사를 세울 때에도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회사를 세우거나 이런 걸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대부분이 안 됐겠죠. 근데 회사령을 폐지한다. 이 회사령을 폐지하면은, 이제 회사령 폐지하니까 우리가 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 기술로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국산품 쓰자 하는 운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이랑 연결이 됩니다. 이번 김광재 등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이분의 이름이 굉장히 낯설 수 있는데, 김광재, 이 국채보상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은 대구입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시면 국채보상길이 있어요. 거기 국채보상운동이 시작했던 길이라고 해서, 대구에서 이걸 처음 발의한 사람이 김광재라는 분입니다. 첫 발의자 중에 한 명이고요. 요거 답으로 우선 찾아주고,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김광재 등이 발의를 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고요. 색동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름이 좀 아기자기하죠? 이건 소년운동입니다. 어린이 인권운동인데, 어린이 하면 생각나는 사람, 방정환 선생이 주도한 운동입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준비한 운동이다. 요거는 뭘까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운동이 같이 겹쳐가지고 준비했었던 운동이 있는데, 요거는 60만세 운동입니다. 우리가 그 독립운동도 종류가 여러 개로 갈라져 있어요. 각자의 방법론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인데, 일단 우리가 공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가르지 않고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거국적인 운동을 해보자 라면서 만들었던 게 이 60만세 운동인데요. 우리가 1919년에 고종황제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장례를 이용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한 숫자가 일어났었죠. 이 결과 임시정부까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이 정도의 거국적인 움직임을 일으켜보자. 그러면 이 정도의 사건이 있어야겠죠. 이건 고종의 장례식이고요. 훗날 1926년에 순종이 돌아가시게 됐을 때 이 순종의 인산위를 이용해서 일어났었던, 어떻게 보면 2차 만세운동이죠. 이게 60만세 운동입니다. 이때에 우리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준비를 했었던 운동인데, 사전에 발각이 돼서 이 3.1운동만큼 크게 전파가 되지는 못했고요. 학생들만 대부분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60만세 운동에 대한 얘기였고요. 5번, 중국과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이거는 원산 총파업 얘기입니다. 이 원산의 석유 공장에서 우리나라 노동자가 일본인 관리자에게 크게 구타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인권이 유린되는 현장이었죠.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나 프랑스의 노동단체가 여러 가지 격려의 전문을 보내주었다는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37번입니다.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제2조 러시아 제국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상에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슨 어떤 조치를 함에 있어서 이것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누가? 러시아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짓을 하든 터치하지 않겠다. 조선은 너네 거다. 라고 인정하는 조약입니다.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이런 거 왜 맺었을까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러일 전쟁의 결과 맺어지는 조약입니다. 이 러일 전쟁 직후에 우리는 을사늑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자, 이 러일 전쟁 이후에 포츠머스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실 골라볼게요.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 점거하였다. 이거는 좀 더 예전의 일입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이제 막 친해지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이에요. 전인데 러시아랑 우리나라가 너무 친해지는 거를 곤란하게 생각을 하죠. 영향력이 내려올까 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홍콩이나 이쪽에 대한 어떤 권한을 러시아가 빼앗아갈까 봐 걱정이 됐었던 영국이 우리나라 쪽에 어떤 섬을 점령을 하고 지금 전남 여수에 있는 검은도를 불법적으로 점거를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남하하는 거를 막는다라는 이유를 들죠. 이 검은도에다가 본인들이 섬 이름도 붙여놨어요. 포트 해밀턴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불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예전이니까 이 전쟁 한참 전입니다. 우리가 러시아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기 좀 전의 일이에요. 이건 이전이니까 아닙니다. 전이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가 파견되었다. 헤이그 특사 사건입니다.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그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되죠.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되고 그 직후에 바로 을사늑약을 맺습니다. 을사늑약. 당연히 여기에 고종은 서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느낀 고종은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들을 다 하게 되는데 부당하게 외교권을 빼앗겼다라는 거를 전 세계에 읍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읍소하는 장소로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특사를 파견을 하게 되죠. 헤이그 특사 사건입니다. 1907년에 을사조약 체결되고 2년쯤 지난 시점이에요. 이 헤이그 특사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라는 세 분의 특사를 파견을 했는데 우리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우린 외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겸 일본 대표가 이미 회의장에 들어가 있었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고종이 몰래 파견한 밀사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을사늑약 체결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통감부가 설치가 되거든요.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화가 나서 엄청 따지죠. 고종에게 너 어떻게 이렇게 국제적으로 일본을 망신을 줄 수가 있냐 하고 막 길길이 뜁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정치 일선에서 손을 떼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이 고종이 자신의 권한을 임시로 아들에게 잠깐 이제 대리청정을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리청정에 대한 내용을 일본이 완전히 양위한다는 내용으로 바꿔서 고종을 퇴위시켜버리죠. 그래서 1907년은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우리나라 경찰과 군대가 해산되고 이로 말미암아 의병이 일어나는 아주 번잡한 역사가 또 시작이 되는 그런 발단이 되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이 우선은 요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권 수호를 위해서 황국중앙총성회가 조직되었다. 요거는 대한제국 만들어진 직후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이거보다 이전이에요. 아니고 유생 출신의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이 충주성을 점령하였다. 의병이 충주성을 점령했다라고 나오는 거는 여기 이전의 사건이 되겠죠. 요거는 을미의병의 일부입니다. 이 을미사변 이후에 일어났었던 의병의 의병장이에요. 유인석. 일본 군함이 관세 문제로 두모포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건 조금 더 예전인데요.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일본 군함이 우리나라 강화도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때 관세 문제로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 사건 중에 하나인데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좀 직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답이 딱히 어렵다기보다 오답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오답들이 어떤 시기에 어떤 일들인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8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가라는 인물이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서 쓴 노동야학독본에 실린 사파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일본과 미국에 유학을 하고 미국에 유학하고 서유견문을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육일준이네요. 육일준. 육일준의 대표적인 책이 서유견문이죠. 이제 우리가 미국을 보고 나서 쓴 이 견문록입니다. 이 육일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하였다. 답이 또 바로 나오네요. 서구 세력을 목도하고 육일준이 생각한 거는 우리가 단기간에 강력해지는 거는 시간 소모가 굉장히 오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휘말리지 말고 중립국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나라를 보존하는 길이다라는 이런 중립 외교론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공격을 당하기도 하죠. 자, 우선 1번을 답으로 체크를 하고요. 갑신정변의 실패 직후에 일본으로 망명한 사람은 김옥균입니다. 김옥균 결국 사망하죠. 김옥균은 갑신정변이랑 연결되는 사람 김옥균이고요. 미국에서 귀국해서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독립신문을 만든 사람 서재필입니다.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귀국을 하죠. 배제학당을 설립해서 근대 교육을 보급했다. 배제학당은 개신교 쪽에서 만드는 학교입니다. 이거 아펜젤러 선교사죠. 아펜젤러가 만듭니다. 참정 대신의 자격으로 관민공동회에서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라는 거 열어요. 일반인들이 모여가지고 연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연설하는 그런 건데 이게 좀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실제로 정책의 어떤 발언권과 실제 뭔가를 현실화할 수 있는 관과 민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관민공동회입니다. 여기에 참정 대신 자격으로 참여했었던 사람, 나중에 총리 대신을 역임하기도 하는 박정양입니다. 박정양 이렇게 체크하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9번입니다. 다음 기사에 보도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대총회 개최 460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조선민립대학 기성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선민립대학. 조선인도 생존을 위해서는 대학을 설립해야 된다. 민립을 뭐냐면 민립은 국가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 민간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세우는 일종의 사립이잖아요. 이거는 민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세우면 요거는 굉장히 민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요거는 1920년대에 일제강점기에 1920년대에 우리 학교 세우자. 학교 세워서 왜냐면 요때는 문화통치라 그래서 약간 일제의 어떤 총검에 좀 느슨해진 시점이에요. 물론 조선모사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방향의 독립운동이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일제가 이런 걸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당연히 일본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이 조선의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해서 우선 옳은 거를 좀 골라보고요. 결론적으로는 일본은 우리 힘으로 민립대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버리죠. 국가대학교를 하나 세워버려서 여기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전부 흡수를 시켜버립니다. 일제가 만든 학교를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우리가 학교를 세우려는 이 운동은 이거랑은 관계없어요.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준 거는 우리나라의 3.1운동입니다. 사립학교령의 공포의 계기가 되었다. 사립학교가 학교들이 막 많아지니까 아예 국가에서 뭔가를 반포를 했다라는 건데 요거는 1900년대 학교령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는데 사립학교하고 민립대학교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 사립학교령이라는 것 자체하고는 비교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상제 등이 모금활동을 주도하였다. 우선 정답은 이것인데 민립대학교를 설립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민족운동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모금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걸 이상제 선생이 하셨어요. 우선 3번이고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를 한 거는 요거는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이렇게 보고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던 여권통문을 발표하였다. 이거는 북촌에 좀 특이한데 저기 한옥마을 있죠 지금? 북촌에
양반 부녀자들이 하는 운동입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여권 통문은 여학교 설립에 대한 걸 요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 인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자도 배워야 되고 여자도 참정권 가져야 되고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죠. 상당히 이 시기에서는 굉장히 진취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여권 통문을 발표한 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2020년에 요 날이 9월 1일이에요. 여권 통문의 날로 지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의 출발점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게 발표된 1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이 여권 통문의 날을 현대에 지정을 합니다. 이게 가끔 이제 선지로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이걸로 지정이 되어서 그렇겠죠. 같이 기억을 좀 해주겠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찾고요. 40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한촌. 힌트가 나오네요. 신한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조형물이다. 이 지역 독립운동의 기지가 되었지만 1937년에 소련의 스탈린이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해체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려인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역은 어디냐? 여기 힌트가 여기까지 읽으면 이것은 연해주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해주에서 일어났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숙무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숙무학교는 요거는 멕시코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일했던 한인 노동자들이 돈을 또 모아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학교를 세운 건데요. 2번 권업회를 창립을 해서 항일신문을 발행했다. 이 권업회가 연해주에서 만들어졌던 이 단체입니다. 그리고 항일신문인 기관지인 권업신문을 발행을 했죠. 연해주 2번이 답이고요. 서전서숙을 설립을 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이 지역은 연해주가 아니라 북간도입니다. 북간도, 우리가 주로 만주, 간도, 연해주 이런 지역에서 일제의 추적과 그런 걸 피해서 학교도 세우고 무장투쟁운동도 전개를 하게 되죠.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독립의군부를 조직을 했다. 이건 국내에서 한 겁니다. 국내. 5번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다. 이거는 일본의 도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고 심지어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해서 이걸 어디서 했냐면 마치 종교의 모임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이 선언서를 낭독을 하게 되는데 그 YMCA 회관에서 이걸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 모인 청년들만 600명에 가까웠다라고 하죠. 이 운동, 이 도쿄, 일본의 한복판에서 일어났었던 이 운동에 국내의 독립운동가 지도자들이 굉장히 자극을 받고 이때 낭독됐었던 선언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여기에도 영향을 받았겠죠. 이 28 독립선언 이후에 우리나라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선언서는 기미독립선언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겠죠. 네, 40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41번부터 5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